저는 이혜진입니다. 올해 65세이고 동작구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고 혼자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는데도 익숙합니다. 아이들은 오래전에 생활이 더 편리하다며 집을 떠났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재래시장에서 막 돌아와 사온 감자와 닭고기를 내려놓는 순간 오른쪽 윗배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누군가 제 배를 비트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손까지 떨렸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집 근처 의원에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찍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상황을 미룰 수 없다며 담석증이 의심되고 염증이 심해졌으니 당장 큰 병원으로 가 치료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술이라니.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빨도 몇 개 뽑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혜진 씨, 이 연세의 담석증은 미루면 안 됩니다. 염증이 심해져 천공이라도 생기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을 나와 곧장 택시를 잡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은 시장처럼 시끌벅적했고 사람들로 북적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몇 군데 진료과를 돌며 다시 초음파를 찍고 피검사, 소변검사까지 하느라 오후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났습니다. 의사는 보고서를 훑어본 후 바로 담낭 결석과 염증이 동반되었습니다. 입원하여 내일 수술을 잡는 것을 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한 방법은 없냐고 묻자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부어올라 간담관을 압박하고 있으니 며칠 더 미루면 합병증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는 아들 이준영이 강남구에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저는 그를 자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바쁘고 며느리 김서연은 성격이 차가워서 저는 최대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서서 이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대경이는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섭니다. 대경이는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섭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손녀에. 그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대경이니 치킨 너겟을 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방금 의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왔어. 잠시만요. 제가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그들의 주방에서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 가기로 했잖아요. 비행기 표랑 호텔 다 예약했는데 취소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준영이 돌아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좀 상황이 안 좋네요. 내일 이지민이랑 같이 도쿄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건강보험 병실에 간호사 돌봐주는 거 있잖아요. 긴 시간 아니니까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아갈게요. 수술 끝나면 간호사들이 돌봐줄 테니 안심하고 입원하세요. 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진료구역 뒤편의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손에 쥐어 있었습니다. 복도는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어른들은 전화하고 서류를 쓰고 번호를 불렀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조금 어지럽고 심장이 박자를 잃은 듯 쿵쿵 뛰었습니다. 저녁 5시쯤 저는 입원 수속을 받으러 불려갔습니다. 건강보험 병실은 이미 만실이어서 결국 간호사는 저를 가정의학과 옆에 있는 3인실로 안내하며
누군가 퇴원하면 옮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앞에 서서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내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간호사가 수술동에서 한 불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혜진 씨, 여기 서면해 주세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수술 예정입니다. 오늘 밤 10시 이후로는 금식이고요. 펜을 들 자손이 계속 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면란에는 2번을 썼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작성해야 하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이준영의 번호를 썼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알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간호사를 따라 병실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상은 창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옆에 앉아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올림픽대로의 차량 행렬이 느리게 움직이는 강물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체크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깨워드릴 거예요. 수액 맞고 수술 전 준비할 겁니다. 평소에 약 드시는 습관 있으세요? 오늘 밤에는 더 이상 드시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병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등은 노란색으로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한쪽 등을 끄고 누웠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문득 이준영이 차 안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려면 절약해야 해요. 나이 들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요. 그때 저는 웃으면서 너희에게 패 끼치지 않을 거야. 뭐든 혼자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정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수술을 하는데도 저를 배웅하러 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아직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등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은 여전히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저는 병실 문에 등을 돌리고 옆으로 누워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코끝만 내놓은 채였습니다. 코끝만 내놓은 채였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 시트 아래의 수액줄이 제 팔을 가볍게 잡아당기며 일종의 알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몸이 더 이상 숨 한 번 헐떡이지 않고 쌀을 지고 계단을 오르던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병실에는 3개의 병상이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박금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그를 박금자 씨라고 부르는 걸 보니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딸이 침대 옆에 앉아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때때로 일어나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먹여주며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건너편 침대의 젊은 남자 환자는 막 수술을 마쳤는데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졸면서 손에 그의 휴대폰을 쥐고 있다가 이따금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병실 전체에 저만 혼자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마음이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들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저 그만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아내도 있고 회사를 돌봐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합니다. 인생은 이미 충분히 바쁜데 수술을 하는 늙은 엄마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잉여 인간처럼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회진을 돌러 들어와 조용히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세수액으로 교체하고 고정 밴드를 다시 꽉 조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이혜진 씨,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 수술 위험 동의서를 가져다 드릴 거예요. 서명해서 확인해 주셔야 해요. 이렇게 늦게 서명하는 건 지금 서명해 두시면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기 편하실 거예요. 먼저 좀 쉬세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그가 말하고 조심스럽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몸을 뒤척여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은퇴한 이후로 거의 아파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 건강 상태는 괜찮은 편이었는데 혈압이 좀 높고 잠을 잘 못 자는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고 삶은 단순하게 살았으며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삶이 점점 더 공허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리 많은 시간도 기다리는 데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명절 모임을 기다리고 그들이 손자를 태워다 주거나 요금을 내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임시로 부탁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신에게 물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혜진 씨, 이건 내일 수술 위험 설명서예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하시고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연세가 있으셔서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일정 위험이 따르지만 작은 수술이라도 전신 마취를 하니까요. 알아요. 저는 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보호자에게 연락드릴까요? 아니면 비상 연락처를 남겨두시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비상 연락처를 남겨두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정리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실 나간 후 저는 작은 가방을 꺼내 뒤적거려 늘 쓰던 안경 닦기 천을 찾았습니다. 안경을 닦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흡수할 수 있는 천이 필요했습니다. 눈가를 살짝 눌러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저는 3년 전 뇌졸중으로 분당 병실에 홀로 그를 지키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 혼자였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이지민을 데리고 병문안을 와서 케이크 한 상자를 주며 엄마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가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바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얼리버드 티켓을 예약하고 호텔을 고르고 와이파이 공유기를 빌리고 심지어 손녀에게 새 캐리어까지 사주었습니다. 여행 계획은 매우 철저했지만 저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침대 옆 작은 TV를 켜고 음소거로 설정했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는 도쿄의 만개한 벚꽃 영상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벚꽃은 구름처럼 길거리에 피어 있었고 멀리에는 옅은 푸른색 사찰이 보였습니다. 화면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화면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쿄니 영항 도쿄행 항공편 조언이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이 뉴스를 보았겠지? 저는 살며시 TV를 끄고 리모컨을 침대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춥고 피곤하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뒤죽박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조용해서 작은 소리마저 확대된 돌빛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없었고 아래층 자동차 불빛만이 병실 천장에 흔들리는 수면처럼 비쳤습니다. 저는 그 반사된 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젊었을 때 이준영을 데리고 인천 월미도에 놀러갔던 때 이준영을 데리고 너무 예뻐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는 제가 좋은 엄마로 계속 있으면 그가 저를 기억하고 저를 필요로 하고 저와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저 혼자만의 환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몸을 돌려 얼굴을 베개에 묻었습니다. 베개 커버는 약간 거칠었고 세탁세제와 소독약이 섞인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밤은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수액 봉투에서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를 세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모르는 사이에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생각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이면 수술실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할 것은 이 침대 옆 등불뿐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하늘은 이미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커튼이 살짝 열리고 간호사가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수액을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매우 가벼웠고 저도 아무 말 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가 낡은 수액을 제거하고 새 수액을 연결한 뒤 다시 반창고를 단단히 붙이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깔끔하고 능숙했습니다. 제 팔은 약간 조였고 피부 아래 혈관이 좀 더 선명하게 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이혜진 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도 없고 상태 안정적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시 후 장 청소할 거예요. 못 먹겠으면 따뜻한 물이라도 좀 마시세요. 빈속으로 잊지 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빈속으로 잊지 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물건을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새 누워 있었더니 온몸이 물에 젖은 걸레처럼 흐물거렸습니다. 뒤척이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고 머리도 약간 무거웠습니다. 머리 뒤를 짓누르는 듯한 침전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열어 이준영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착했냐고 물을까? 그는 아마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을까? 그는 아마 비행기에서 내렸을 겁니다. 밥 먹었냐고 물을까? 저는 먹었냐고 물을까? 저는 정말을 받았습니다. 제가 메시지 창을 멍하니 갑자기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이준영과 이지민이 호텔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강렬했고 그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막 잠에서 깬 듯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준영은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다른 손으로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저희 방금 하코네에 도착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손녀는 카메라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손에 푸딩을 들고 끊임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희 어젯밤에 온천육하고 잠도 잘 잤어요. 애들도 안 보채고 정말 편하네요. 오늘 저녁에는 보고 요리 예약했어요.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보고? 제가 되풀이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힘이 없었습니다. 네,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여기 오면 꼭 먹어봐야 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웃었습니다. 따뜻한 거 먹고 너무 날 것은 먹지 마. 엄마,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이준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살짝 돌렸습니다. 눈이 붉어진 것을 그들이 알아챌까봐 걱정했습니다. 병원 불이 밝아서 계속 잠을 설쳤어. 아, 맞다. 엄마 오늘 수술해야 하죠? 김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의사가 오전 7시 30분 수술이래.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힘내세요. 저희 이틀 뒤에 돌아가면 그때 보러 갈게요. 김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다음에는 엄마도 저희랑 같이 가세요. 하지만 몸 관리 잘해요. 발코니 밖으로는 온통 푸른 산림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멀리에는 아직 설산의 윤곽도 보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셔야죠. 잠시 후 의사가 장 청소를 하라고 해서 아직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럼 엄마 먼저 쉬세요. 저희는 잠시 후에 쇼핑하러 나갈 거예요. 저녁에 다시 영상 통화할게요. 이준영이 손을 흔들었고 선녀도 따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래, 잘 다녀와 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번쩍하더니 검게 변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수면 위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저는 갤러리를 열어 몇 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맨 끝에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이준영 가족이 있었습니다. 선녀는 그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김서연은 그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김서연은 옅은 분홍색 원피들은 가족 같지 않고 김서연은 옅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머리도 염색하고 낡은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길게 누르자 시스템에서 배경화면 설정, 프로필 사진 설정, 삭제 옵션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취소를 눌렀습니다. 문에서 살짝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그 간호사였습니다. 이혜진 씨, 이제 장 청소 준비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커튼을 걷고 손에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과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병을 보며 약재 병을 보며 빨리 마실수록 빨리 끝나요. 저는 일어나 침대 머리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가 경상 높이를 조절하고 제 등 뒤에 베개를 끼워주었습니다. 저는 컵을 받아 냄새를 맡았습니다. 옅은 단맛이 났지만 매우 느끼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맛을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액 맞고 항생제, 진통제도 맞아야 해요. 그가 말하면서 수액 걸대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능숙하게 제 혈관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더 잘 맞을 것 같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늘이 들어갈 때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반창고를 붙인 후 말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수술 후에는 회복실로 옮겨지고 정신이 들면 병실로 다시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물건을 정리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TV는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자 뉴스 채널에서 여행 특집을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도쿄 봄꽃 축제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오모테 산도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배경으로 흩날리며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자막이 움직였습니다. 내일 도쿄 시내 기온 18도까지 상승 예상, 개화기 앞당겨질 예정. 저는 갑자기 속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칩니다. 이번 수술이 끝나면 건강검진을 받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은퇴 후의 삶을 잘 계획하자. 퇴원하던 날 하늘은 흐렸고 병원 밖에는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원래 하루 더 입원해서 관찰하자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병실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감이 과거의 그림자를 끌고 가는 것 같아 잠을 자도 무거웠고 깨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저는 가져온 회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칼라는 약간 주름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보풀이 일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혼자 돌아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마중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바람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목을 움츠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갈 때 저는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부어오른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은 마치 이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늙었다는 것을요. 농담도 자저도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에 탔습니다. 객차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 직장인들과 몇몇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 앉아 손에 퇴원 증명서와 약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지하철이 움직일 때 창밖의 벽돌들이 한 칸 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달력이 거꾸로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노드역에서 내렸습니다. 발걸음마다 발밑이 허전한 느낌이었고 배 부위는 아직도 약간 쑤시고 부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 부위는 아직도 약간 쑤시고 부어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답답했습니다. 제 낡은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오래전에 고장났고 저는 수리를 재촉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으려 할 때 저는 문득 망설였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을 것이고 따뜻한 국물도 없을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 뒤에 아무도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삶에 온기가 없던 냄새였습니다. 역겹지는 않았지만 답답했습니다. 마치 3일 전 밥을 한 후 창문을 열어두었거나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를 걷는 것을 잊은 듯한 축축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가방을 의자에 놓은 후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봉된 우유 한 통만 있었는데 뚜껑이 헐거워져 있었고 라벨의 날짜는 이미 달자는 뚜껑이 헐거워져 있었고 라벨의 날짜는 버릴 때의 채는 두 층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마치 두유가 너무 오래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찬장에는 쌀도 채소도 심지어 파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뭔가 있었던 것은 식탁 모퉁이에 손녀가 남긴 과자 봉지였습니다. 반쯤 뜯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김에 낀 식탁을 닦았습니다. 저는 TV를 켜고 뉴스 채널로 돌렸습니다. 화면은 보지 않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남자 아나운서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주식 시황을 읽고 있었고 모든 단어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정적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을 먹을까? 재료가 없었습니다. 누워있을까? 너무 조용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그 느낌은 마치 한 번 입으면 벗을 수 없는 외투 같았습니다. 저녁 5시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이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몇 번 울린 후에야 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방금 도착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 지금 하코네에 있는데 날씨 정말 좋아요. 이따가 온천욕하러 갈 준비 중이에요. 이지민은 벌써 옷 갈아입고 있고요. 그의 목소리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휴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잘 놀면 됐지 뭐.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술 끝나고 몸은 어때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이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외운 것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저는 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고 한동안 쥐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통화시간 기록이 보였습니다. 통화시간 2분 18초.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릇 선반에서 2개의 그릇을 꺼내 물에 헹구고 닦았습니다. 한 그릇을 들고 냉장고에 남은 유일한 달걀 하나를 냄비에 깨 넣었습니다. 간장을 조금 넣고 달걀국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는 그 국그릇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파를 좀 넣을까 했지만 집에는 채소 한 줄기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물이 입안에 들어왔을 때 온도는 따뜻했지만 따뜻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베란다의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는 매우 또렷했습니다. 저는 혼자 국물을 다 먹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 말렸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TV는 아직 켜져 있었고 아나운서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돌파인 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TV는 저에게 저만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월요일 동작구 거리의 아침 식사 가게들은 아직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옅은 파란색 재킷을 입고 천 가방을 들고 KB 국민은행 지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술 후 닷새가 지났고
저는 아직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뜨거운 물처럼 계속 흘러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아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연금을 받거나 예금을 처리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로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통장을 뒤적이며 통장을 뒤적이며 금액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적이며 금액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적이며 제 차례가 되자 저는 통장과 신분짐을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프린터에서 두꺼운 배지 뭉치를 꺼내 들고 넘기면서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에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5년간의 거래 기록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2018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빛은 옅은 노란색으로 약간 어두워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 한 잔을 끓여 그 통장 명세서를 식탁 명세서를 식탁 명세서를 저는 이 등불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제가 그에게 너무 꼼꼼하다고 웃었지만 지금은 그의 빛이 가장 부드럽다고 느꼈습니다. 첫 페이지는 전기료, 전화료, 그리고 매달 자동 이체되는 건강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내용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3일 이준영 아내에게 사용료만 원이체. 저는 멍하니 있다가 계속 아래로 보았습니다. 2018년 8월 21일 이준영에게 500원만 원이체. 비고생활비. 2019년 3월 15일 이준영 아내에게 1호 신차 계약금. 저는 안경다리를 잡고 그 숫자들을 응시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보니 눈이 아팠지만 저는 밤새도록 페이지를 넘겨가며 계속 보았습니다. 2020년 6월 4일 이준영에게 1억명만 원이체. 기고 이주민 전화각비. 2021년 1월 12일 이준영 아내에게 기억만 원이체. 비고 저는 펜을 꺼내 모든 큰 금액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처음에는 왜 주었는지 기억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필요하면 제가 주었다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겨 2시간 동안 모든 금액을 공책에 정리했습니다. 용도와 대상을 명확히 기재한 총액만 이미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식료품비, 용돈 명절 선만 원이었습니다. 용돈 명절 선물은 명절 선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 명세서를 덮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1억 8천만 원. 눈이 침침해져도 안경을 바꾸지 않았고 옷은 항상 할인 품목에서 샀습니다. 비싼 옷 한 벌을 10년을 입었습니다. 휴대폰은 아들이 5년 전에 준 중고폰을 아직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는 복사등조차 바꾸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등갓이 깨졌을 때 투명 테이프로 붙여 계속 사용했습니다. 전기밥솥이 고장 났을 때 2번 수리했습니다. 평소에는 반찬 없이 죽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을 위해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엄마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혼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때, 병원에서 나와 비닐봉투를 들고 혼자 집으로 들어올 때 그들을 위한 그 모든 생각들이 마치 현실의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낡은 스탠드 불빛이 공책위에 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었지만 계산의 불빛이 공책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의 숫자들은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고 또 아무것도 말하는 듯했고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 있던 작은 철 상자 안에는 제가 예전에 모아두었던 옛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꺼내 침대 위에 한 장씩 놓았습니다. 맨 위 사진은 저와 남편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은 사진관의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은 사진관에서 사용하던 약간 얼룩간 천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넘겼습니다.
그때 저는 작업복을 입고 약간 지친 듯 웃고 있었고 이준영은 제 어깨에 올라타 입을 크게 벌리고 한 손에는 솜사탕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그의 다리를 힘껏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진 속에는 김서연도, 손녀도, 도쿄 여행도, 보거 요리도, 휴대폰 영상 통화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심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오설록 티하우스 창가에 앉아 손에 녹차 라떼 한 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와 창문에 김이 서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차 향기는 진했습니다. 나무 인테리어 냄새와 섞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예전 학교 동료였던 김수와 이뮤미 그리고 최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최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주로 손주 자랑, 건강 보조제 이야기, 누가 무릎 관절 수술을 했는지, 누가 무릎 관절 수술을 했는지, 너희들 요즘 건강검진 갔다 왔니? 이뮤미가 녹차 라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나 얼마 전에 미내시경 했는데 의사가 위벽이 얇아졌으니 커피를 줄이려고 하더라. 내가 말했잖아. 내 친구도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고섬유질 식품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 김수아가 말을 이어받으며 휴대폰을 꺼내 제품 사진을 찾으려 했지만 저는 마치 숫자만 채우는 지나가는 트니 같았습니다. 타는 마치 숫자만 채우는 지나가는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아마 막 수술을 마쳐서 마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말들은 이미 입 밖으로 내뱉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최 선생님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손주 데리고 제주도 자전거 여행 갔는데 정말 좋더라. 너희도 기회 되면 꼭 가봐. 요즘 비행기 값도 싸고 민박도 괜찮고. 와, 그럼 손주 체력 정말 좋네. 이뮤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걔는 정말 잘 데리고 다닐 만한데 우리 남편이 체력이 안 돼. 우리 남편이 체력이 안 돼. 겨우 3km 걷고 힘들다고 하더라. 저도 웃었지만 소리 없이 가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참, 김수아가 차 한 모금을 마시더니 갑자기 어조를 바꾸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연금은 정말 스스로 잘 챙겨야 해. 나 몇 달 전에 여의도에서 노년 자금 계획에 대한 강연을 들었는데 들으니 정말 도움이 되더라. 그 강사가 정말 현실적으로 말했어. 네가 스스로 주도하지 않으면 돈은 결국 다른 사람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맞아. 이뮤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언젠가 그가 아프거나 내가 거동이 불편해져도 돈이 없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최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들도 예전에 자주 나한테 돈 빌리러 왔었어. 가게 열고 대출 받는다고. 나 몇 년 전에는 바보같이 7, 8천만 원을 그냥 줬는데 나중에 그 카드를 직접 잘라버렸어. 지금은 나한테 다시 말 걸 엄두도 못 내. 내가 속기 쉽지 않다는 걸 알거든. 그들 중 누구도 제 손에 있는 돈이 이미 반쯤 새버린 모래시계 같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애프터눈 티에 저는 13,000원을 썼습니다. 따뜻한 녹차 라떼와 작은 디저트 한 개를 시켰지만 이곳에 앉아있는 비용은 13,000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제 삶을 전혀 주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아이들 앞에서 안 되라는 두 마디조차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몇 마디 상투적인 말을 끼워 넣고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3시 반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김수아가 다음에 함께 온천에 가자고 했습니다. 최근에 논현동에서 새로운 온천 호텔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아, 꼭 가자, 시간 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창문을 흔들지 못했고 베란다의 화분은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옆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반쯤 깎았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문을 열러 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정장 소매 끝은 뜯어져 있었고 목에 맨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막 버스에서 내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마치 잘못을 저질렀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쉬어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 자금이 끊겼어요. 저는 서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말을 이어붙였습니다. 엄마, 저한테 8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어요? 투자금 돌아오면 제가 제일 먼저 엄마한테 갚을게요. 8천만 원. 이 숫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니 마치 우산 하나 빌리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습니다. 그가 멍하니 있다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와 사과 깎기를 마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너무 성급했어요. 저는 마지막 사과 껍질을 깎아내고 휴지로 손을 닦은 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에는 피로와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아래에 있던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가계부는 이미 여러 번 펼쳐보았고 볼 때마다 기분이 더 침울해졌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돌아와 공책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주었습니다. 2018년에 네가 집 살 때 내가 4천만 원을 줬어. 네 아내 명의로 등기했지. 2019년에 차 바꿀 때 이지민 등하원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1,500만 원을 줬어. 2020년에 전학 학비 1천만 원. 2021년에는 회사 자금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5천만 원을 이체해줬어. 이거 다 기억하니? 그는 그 필기들을 멍하니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넘겼습니다. 총 내가 장부에 기록한 것만 1억 8천만만, 1억 8천만, 1억 8천만만. 그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저희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나 한 가지 묻고 싶어.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살면서 누구에게도 빚진 적 없고 누구에게도 빚진 적 없고 누구에게도 무너진 적 없어. 너는 나를 언제부터 현금인 추리처럼 생각했니? 그가 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벌렸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너 예전에 내가 너무 아껴서 옷도 안 바꾼다고 그랬지? 그건 내가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였어. 이제 와서 나한테 8천만 원을 달라고? 마치 내 주머니에 항상 돈이 있는 것처럼. 너는 지난 세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나지막이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식탁 다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에게 담배를 줄이라고 자주 일렀지만 그는 그런칠 핑계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전부 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세요. 정말 더 이상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에 이 45세 남자는 제가 품에 안고 키운 아이였습니다. 제가 아끼고 아껴 영어 학원에 보내고 중학교에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합리적인 어조로 제 노후 자금으로 그의 구멍을 메워 자금으로 그의 구멍을 메워 자금으로 저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네 아내는? 그 사람 일자리도 불안정한 지 5년 됐지. 안 그래? 그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나 내일 나갈 일이 있어. 이 말을 마치고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남은 사과를 썰어 유리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준영은 그 자리에 서서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영이 떠난 후 저는 혼자 거실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등은 희미한 빛을 내며 물결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손은 식탁 위에 가계부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것을 가볍게 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하나투어를 입력하고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 초록색 사자 로고를 저는 기억했습니다. 예전에 이지민이 초등학교 졸업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투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앉은 자세를 고쳐잡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강릉자유여행 패키지 상품 있나요? 2명 예약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는 2박 3일 일정으로 KTX입니다. 저희는 2박 3일 일정으로 KTX 자료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네, 출발일은 모레 아침 서울 출발이신가요? 두 분의 성함과 주민등록과 주민등록번호를 아침 서울 출발이신가요? 처음 예약하는 사람 같지 않게 능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결제 후에는 고객님의 이메일로 전자항공권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수신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네, 문자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제 손은 아직 약간 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따뜻한 기운이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거나 통보를 기다리거나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짙은 남색 바람막이와 남편이 가장 즐겨 입던 카키색 야구 모자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파령이 넘으셨지만 행동은 느려도 머리는 아직 맑으십니다. 우리 엄마는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지만 매우 유쾌하시고 너무 가파른 언덕만 아니면 어디든 걸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자유여행에는 그분들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시절 모든 것을 저를 위해 아끼셨고 먼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신분증, 건강보험증, 아버지의 약봉투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에서 보내온 전자 일정을 출력하여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거실에 서서 낡은 캐리어 2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의 8월은 늘 약간 습하고 무더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선풍기가 느리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가방을 들고 증명서, 일정표, 예약봉투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직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먼저 아래층으로 주는 셔틀버스로 갈아탈 예정이라. 먼저 아래층으로 내려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번 강릉 여행은 KTX와 셔틀버스를 연계한 코스를 저는 집 옆에 서서 도시 변두리에서 조금씩 빛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표를 확인하려 할 때였습니다.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그 소리가 등 뒤에 닿았습니다. 엄마. 제가 뒤돌아보자 이준영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꿈에서 급히 뛰쳐나와 현장에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차도 아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숨을 헐떡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쉬어 있었습니다. 저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캐리어를 바로 세웠습니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재킷을 털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급하게 말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항상 거기 계실 거라고, 항상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엄마는 예전에 저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평온한 눈빛으로 이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영, 제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누구인지는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가 입을 다물고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월 내 입에서 나온 엄마는 자동으로 돈을 꺼내주는 사람이었고, 네가 전화하고 싶지 않을 때만 생각나는 사람이었고, 일이 있을 때만 문자로 통보하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나는 매일 혼자 빨래하고 밥 해먹고, 혼자 지하철 타고 집에 돌아오고, 혼자 병실에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이야.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행복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네가 나도 잘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어. 네가 말하는 행복이 내가 혼자 부엌에서 흰밥을 먹고, 너희는 도쿄에서 보고 요리를 먹으면서 나한테 영상 통화하는 건 줄 몰랐어.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은 흔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저 드디어 입을 닫는 법을 배웠을 뿐이야. 예전에는 네가 돈을 달라고 하면 이유를 묻지 않았고, 네 아내가 결정을 내리면 끼어들지 않았고, 네 손녀가 전학 가면 전부 받아들였어. 왜냐하면 네가 나를 귀찮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까가 두려웠거든. 나는 계속 물러나고, 계속 물러나고, 계속 물러나서 나중에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어. 네가 아무리 엄마라고 외쳐도 그게 네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오늘 네가 온 것은 나를 걱정해서니? 아니면 내가 정말 돌아보지 않을까봐 두려워서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서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희생의 자리에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준영은 그 자리에 서서 더 이상 쫓아오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끌고 승차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약간 눈부셨습니다. 제 등에 걸친 바람막이는 발걸음에 따라 살짝 흔들렸습니다. 제 등에 걸친 바람막이는 발걸음에 따라 살짝 흔들렸습니다. 귓가에는 공항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셔틀버스가 곧 출발한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릉의 바람이 얼굴에 불어왔고 햇살이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딱 좋은 순간이었습니다.